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4년 4월 19일 아침 6시 대전 유성구의 한 노래주점에서는 이른 시간까지 3명의 20대 남성과 한 여중생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25살 이재근, 24살 허정빈, 24살 이남동이었고요. 여중생은 15살 양정원이었죠. 밤새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면서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눴어요. 자기들 연애담, 학창시절 일진 이야기, 술 마시고 실수한 이야기 등등이요. 그렇게 한참을 웃고 떠드는데 점점 취해갈수록 분위기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중 한 명이 말해요. 야, 근데 우리 지금 남은 돈도 별로 없는데 쉽게 한탕 땡길 수 있는 방법 없냐? 이 말에 양정원 중학생이 제안을 합니다. 과거 조건 만남을 했던 45살 남성 김 씨가 있는데 돈이 많다는 거예요. 이 얘기에 남성들은 즉각 조건 만남을 빙자해서 협박하면 좀 큰 돈을 뜯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흥분했죠. 야, 정원아, 그 새끼 당장 연락해봐. 약속 잡고 모텔 방번호를 알려주면 일당이 현장을 덮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는 곧장 김 씨에게 전화를 했고 10만 원의 조건 만남을 잡게 돼요. 아침 6시 40분, 양정원은 김 씨를 만나 모텔로 들어갑니다. 그가 먼저 씻는 사이 일당에게 문자를 보내서 방번호를 알려줬고 또 계획대로 문을 살짝 열어둡니다. 곧이어 이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김 씨를 둘러싸고 폭행을 시작했죠. 애초에는 겁만 주고 돈을 뜯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김 씨의 태도가 완강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당황해서 반격조차 못하는 듯 했다가 이내 속셈을 알아차렸는지 한 푼도 줄 수 없다면서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분노한 일당이 결국 김 씨를 모텔 앞 노상으로 끌고 가서 또 무자비하게 집단 폭행합니다. 특히나 머리 쪽에 집중적으로 가격을 해요. 여기서 허정빈은 20kg에 달하는 대형 플라스틱 화분을 들어서 김 씨의 머리에 내리쳤죠. 그 충격으로 김 씨가 실신하는데요. 또 정신 차리라면서 막 발로 머리를 가격합니다. 그 당시에 여중생이던 양정원은 폭행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그저 지켜보면서 방관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정신을 잃은 김 씨를 차에 태웠고 현장을 떠납니다. 그가 깨어나길 기다리면서 한 3시간 정도 대전 일대를 차로 돌아다녀요. 그러다 아침 10시 30분쯤이 되니까 김 씨가 희미하게 의식을 차리는데 지금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깨달았어요.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죠. 하지만 일당은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라면서 또다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합니다. 그러다 잠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요. 김 씨가 이 고문에 가까운 폭행과 또 앞서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 있잖아요. 버티다 못해 숨이 멎게 된 거죠. 일당이 당황했고 시신을 일단 차에 그대로 둔 채 그의 신용카드와 금팔찌, 시계, 휴대폰을 훔쳐서 그대로 도주합니다. 이어 돈 인출하고 작물 팔아서 300만 원 정도 벌어요. 도주를 멀리 가려고 대포차를 구매하려 했지만 이미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한 경찰이 추적을 시작하면서 바로 꼬리가 잡히게 됩니다. 4사람은 그렇게 사건 당일 체포되었죠. 이재근, 허성빈, 이남동, 양정원 이 4명은 이후 약 1달간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경찰이 핸드폰을 압수해서 포렌식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양정원 핸드폰에서 심상치 않은 녹음 기록이 발견됐죠. 4월 12일의 녹음 내용인데 삭제했더라고요. 복구를 해서 들어보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지수 시체 오빠들이 다시 옮길 거래. 무조건 다 나오라고 했으니까 너도 준비하고 있어. 에? 윤지수는 가명인데요. 시체?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일당들은 대전에서 검거가 됐지만 모두 경상남도 김해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해 쪽 경찰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3월 30일 한 여고생의 실종 신고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 학생 이름이 윤지수예요. 16살. 경찰의 예상은 적중했죠. 실종자 윤지수, 전화 속의 이름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사건이 드러나자마자 경찰은 일단 양정원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오빠들이 그런 거예요. 전 어쩔 수 없이 도운 것 뿐인데. 시신이요? 시신은 황교교 근처 야산에 묻었어요. 이 일당 검거하고 약 2주 후인 2014년 5월 2일 날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황교교 근처 야산에서 실종됐던 16살 윤지수 양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상태가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시신이 일단 콘크리트에 덮여 있었거든요. 몇 시간 작업을 해서 시신을 분리해냈는데 보니까 전신이 불에 그을린 채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그 20대 일당들이 이런 거라고? 끔찍한 모습에 베테랑 형사들도 구역감을 참지 못했을 정도죠. 대체 지수양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14년 3월 3일 고등학교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지수양은 부모님이 이혼을 한 후에 아버지를 따라서 김해로 내려오게 돼요.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를 했지만 이 새로운 학교에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워낙 작은 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분 애들이 이제 같은 중학교에서 올라왔어요. 이미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죠. 지수양이 친해지려고 다가갔지만 그저 낯선이에 불과했고요. 또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면서 얘를 따돌려요. 지수양은 그렇게 마음 둘 곳이 없었죠. 그러다 얼마 후에 SNS로 한 남성을 알게 됩니다. 24살 김규민이었는데 지수양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요. 힘들면 언제든지 오빠한테 말하라면서 매일같이 연락과 문자를 해주고요. 16살 지수양한테 20대 남성 김규민은 그냥 멋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또 그의 자상함에 푹 빠졌고요. 그러다가 실종신고 2주 전인 3월 15일쯤 지수양이 학교를 끝내고 김규민과 만나게 됩니다. 김규민이 오빠가 기분 전환 시켜줄게. 나와.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가재요. 지수양이 막 설레하면서 집을 나섰죠. 그날 두 사람은 부산으로 향했는데요. 지수양은 잠깐의 외출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김규민은 그녀를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돌연 바닷가가 아닌 모텔촌으로 차를 몰아요. 그리고 거기엔 앞서 일당으로 소개했던 허정빈이 기다리고 있었죠. 김규민이 그에게 지수양을 넘기고 돈을 받고는 바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얘를 팔아 넘긴 거예요. 이때부터 지수양에게 지옥이 펼쳐집니다. 허정빈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모텔 가보니까 4명의 여중생과 2명의 남성이 더 있었어요. 이 남성들은 앞서 대전 사건에서 등장한 이재근, 이남동이었고요. 그리고 여중생 양정원 외에도 14살 허지수, 정지연, 15살 양준화, 4명의 여자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정체가 뭐냐? 소위 말하는 가출팸입니다. 남성들이 이 여자아이들한테 잘 곳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를 시키고 있었던 거죠. 지수양은 이 모텔에 감금된 이후 이들의 폭행을 감내하면서 또 성매매를 강요받게 됩니다. 방식이 어땠는지 좀 살펴보면 주로 대상을 물색하는 건 이재근과 이남동의 역할이었어요. 익명의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손님을 알선한 거죠. 성매매 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걸 대비해서 제압하기 쉬운 중년의 남성들로 주로 선정을 했고 그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이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지수양에게 지옥 같은 날들이 펼쳐지던 중 3월 29일 밤 9시 김규민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규민은 아까 지수양을 팔아 넘겼던 사람이죠. 무슨 내용이냐면 지수양 아버지가 가출 신고를 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SNS에 연락한 내역이 남아있어서 제일 먼저 김규민이 꼬리를 잡히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부산에서 이 성매매가 되고 있는 거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재근과 허정빈, 이남동은 고민을 한 끝에 그냥 지수양을 풀어주기로 해요. 대신에 그간의 일을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는 약조를 받아냈죠. 천만다행으로 지수양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집에 온 딸을 본 아버지는 수상함을 바로 눈치챘어요.
아니 얘가 전과 달리 너무 불안해하고 막 주변을 경계합니다. 또 몸에 손이라도 닿으면 소스라치게 놀라고요. 온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고 또 여기저기 타박상도 있어요. 딸이 범죄에 연루됐구나 라는 걸 직감한 아버지는 오랜 시간 설득한 끝에 모든 전말을 알게 됩니다. 딸이 납치당해서 폭행에 감금, 성매매까지 여기에 눈 뒤집어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날이 밝는 대로 경찰서에 가자고 했죠. 그런데 이때 지수 양이 그 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요청하게 돼요. 다음날 오후 1시 아버지와 함께 평소에 다니던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또 시작됐죠. 마침 이 부녀가 예배를 보는 장소가 달랐어요. 그래서 잠시 떨어지게 됐는데 지수 양이 혼자서 저쪽에 있는 예배당으로 가던 중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돼요. 가출팸에 있던 여중생 양준하와 양정원이 찾아온 거예요. 어찌 알았는지 아버지한테 실토한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이 지수영을 보자마자 양팔을 잡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잠깐 교회에 들른 사이에 또다시 납치된 거예요. 한편 딸이 사라진 걸 알게 된 아버지는 즉각 김해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내 딸 좀 찾아달라 애원을 했죠. 하지만 여기서 경찰이 너무도 무심했습니다. 아버님, 수사에도 순서가 있고 또 패턴이 있는 겁니다. 집에 가서 기다리래요. 물론 딸이 성매매 당했고 납치 감금 당한 거 다 말했죠. 근데 어찌 된 건지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가출로 처리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돼요. 이렇듯 경찰이 나서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다급한 마음에 직접 나서요. 부산 모텔에 감금되어 있었다라는 말을 떠올려서 무작정 거기로 가서 수백 개가 넘는 모텔들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딸을 찾았죠. 동시에 부산에 있는 연제경찰서에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들이 책임을 회피해요. 김해 중부경찰서 관할이니까 그쪽에 신고하래요. 한편 납치되어 있던 지수양은 어디 있었냐? 부산이 아닌 울산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일당들은 지수양이 배신을 했다면서 보복성 성매매를 또 강요해요. 이전에는 2주간 4명의 남성들을 상대했지만 이번에는 1일 평균 3명의 남성들과 강제로 잠자리를 가져야 했습니다. 하루에 8번이 넘는 성매매를 강요당한 적도 있고 그렇게 번 돈만도 하루에 120만 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들의 악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매일같이 그냥 습관적으로 지수양을 폭행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수위도 점점 강해졌는데 4월 4일 날 지수양이 몰래 페이스북에 접속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들통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집단 구타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일당은 조를 짜서 지수양을 체계적으로 감시했죠.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울산뿐만 아니라 대구의 모텔을 돌아다니면서 장소를 바꿉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들에게 지수양을 폭행하는 건 약간 유흥의 일종이 돼버려요. 일부러 싸움을 부추기면서 야, 너 쟤랑 싸워서 이기면 보내줄게 이런 약속으로 막 폭행을 주도합니다. 이 광경을 남성들이 재밌다는 듯 구경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그 심각했던 고문의 고통의 수위를 다소 간략히 말씀드릴 건데 도저히 힘들겠다 싶으시면 넘기셔도 됩니다. 저도 최대한 수위를 조절할 거예요. 일단 이재근은 지수양의 목 울대를 수차례 가격했어요. 그리고 쓰러진 몸 위로 선풍기를 내려찍기도 했고요. 가장 심각한 고문을 한 건 허정빈이었는데 수시로 옷을 벗긴 후에 폭행합니다. 또 냉면 그릇에다가 소주 2병 붓고 마시래요. 그리고 얘가 마셔서 막 토를 하니까 그걸 또 핥아먹게 하고요. 심지어 제발 물 한 모금만 달라는 애원에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전신에 부어버려요. 이 끔찍한 고통에 지수양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이들은 오히려 그 옆에 있는 다른 여학생들한테 야, 이제 네가 해봐. 뜨거운 물 뿌리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지수양이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됐죠. 물집이 생기고 터지길 반복합니다.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10일간 이어진 고문에 지수양의 몸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식도가 기능을 멈춰서 음식물을 넘기지도 못했고요.
이쯤 되니까 가해자들도 이 사람이 이제 심각한 상태다라는 걸 파악합니다. 이대로라면 얼마 가지 못해 사망하는 건 자명했어요. 그러자 4월 9일 밤 10시 남성 2명 이재근과 허정빈 그리고 중학생 정지연, 허지수까지 이 4명의 일당이 일단 지수양을 승용차에 태웠어요. 대구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달서구의 한 공단지대에 차를 세웠죠. 한적한 곳이었는데 여기서 일당들이 오목내기를 해요. 그리고 진 사람이 지수양을 폭행하기로 하는 거죠. 이때 지수양이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잠시 차에서 내렸거든요. 근데 한 발자국도 떼기가 힘들었어요. 겨우겨우 기다시피 공용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데 이걸 가해자들은 거의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게임에 집중했고 어차피 저 몸으로 도망을 가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정도예요. 또 늦은 밤이라 다니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렇게 게임을 끝낸 이들은 또다시 폭행을 이어갑니다. 그리고는 모텔로 돌아가려고 차를 운전하는데 이때 허정빈이 피해자 지수양한테 야, 너 죽으면은 아주 억울하겠다? 너 그럼 누구 데려갈 거야? 라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묻게 돼요. 힘겹게 지수양이 머뭇거리다가 빨리 말해라 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지목을 하는데 이재근이었죠. 그러자 격분한 이재근이 무자비한 주먹질과 발길질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이 폭행이 모텔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됐어요. 심지어 4사람이 합세해서 주차장에서 폭행을 더 했고요. 결국 4월 10일 새벽 12시 30분 지수양은 차 뒷좌석 바닥에 웅크린 채 급성 심정지로 사망합니다.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은 일당이 시신을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4시 다시 차를 타고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에 위치한 한 과수원으로 향합니다. 이들이 왜 하필 과수원을 선택했는지 알려지진 않았는데 사건 후에 바로 이동한 점을 봤을 때는 4사람 중 1명과 관련이 있던 것으로 보여요. 새벽 2시 이재근과 허정빈이 각각 곡괭이와 삽을 들고 구덩이를 팝니다. 이때 정지연과 허지수 여중생들은 핸드폰 라이트로 불을 비추고 있었고요. 곧이어 시신을 구덩이 안으로 밀어 넣었고요. 준비해온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지금 지수양의 시신을 대지면 신촌리의 과수원에 안매장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앞서 경찰이 시신을 발견한 곳은 대지면 황교교 근처 야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범인들이 시신을 재매장한 거죠. 넷이서 범행 다 끝내고 모텔로 돌아갔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4월이에요? 일반적으로 과일나무의 개화기죠. 이 시기에 과수원에서는 해충 작업도 하고 비료도 뿌리고 그러면서 오래된 나무 뽑고 새로 심기도 합니다. 어라? 그러다가 시신 안매장한 거 이거 들통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야산으로 시신을 옮기기로 결정해요. 이번에는 7명의 공범, 이재근, 허정빈, 이남동, 그리고 4명의 여중생 정지연, 허지수, 양준하, 양정원까지 모두 합세하기로 한 거죠. 이 내용은 앞서 양정원의 핸드폰에 들어있었습니다. 시멘트를 챙겼어요. 부패 냄새를 차단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14일 새벽 2시 과수원에 가서 시신을 꺼내고 야산으로 이동합니다. 전처럼 여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조명을 비춰줬고 남자 셋이 시신을 안매장하는데요. 그 위에다가 시멘트 반죽 뿌리고 또 돌멩이와 흙을 덮어서 완벽히 위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들이 생각지 못한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그 시멘트 반죽에다가 차키를 떨어뜨리고 만 거죠. 집에 가야 하는데 차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를 호출해야 했어요. 당시 이곳에 출동한 기사는 일당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단체로 낚시였다가 키를 물에 빠뜨려서요. 이러면서 대구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근데 기사의 기억에 따르면 그냥 천진난만하게 노는 젊은 애들이었대요. 방금 시신을 유기한 초조함, 불안, 죄책감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이후 그들은 한 일주일 정도 모텔촌을 전전했는데 그러다 대전에 가서 추가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모든 전말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검찰이 이 7명의 가해자들에게 적용한 혐의가 무려 22건이에요. 이거 다 나열하기도 힘든데 살인은 당연하고 폭행, 절도, 상해, 미성년자 유인, 성매매 착취까지 그야말로 엄청난 중범죄 죄다 저지른 거죠.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특히나 조사 과정 중에 정말 속 터지는 일이 하나 드러나는데 놀랍게도 지수양 살인사건 전에 범인 중에 한 명인 이재근이 경찰서에 끌려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해 여학생 중 한 명 부모가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면서 그를 그대로 풀어주었죠. 근데 이때 이재근이 이미 전과가 25범입니다. 25범이요. 친족 상해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도 있었는데 무슨 범죄였는지 잠깐 보면 아버지한테 차를 사달라고 했는데 사주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할머니를 폭행하고 칼로 배를 찔렀죠. 또 친구 여동생을 감금해서 성매매를 시킨 적도 있고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근데 이렇게 조금만 조사해도 나오는 사실을 경찰이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그로 인해 지금 2명이 더 살해당한 거고요. 자, 재판은 2곳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앞서 대전에서 벌어진 40대 김씨 강도살인 혐의, 이것 때문에 이제 이재근, 허정빈, 이남동, 양정원이 4명의 일당이 대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요. 또 지수양 사건으로 체포된 양준하, 허지수, 정지연, 이들은 창원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근데 얘네가 미성년자잖아요.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최종적으로 폭행뿐만 아니라 게임하면서 죽음을 방관하고 또 시신 유기에 가담했던 허지수, 정지연은 단기 4년, 장기 7년 징역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여중생 중에서 가장 지수양에게 가혹했던 것으로 알려진 양준하에게는 좀 더 긴 형량이 나오는데 단기 6년에 장기 9년이었죠. 참고로 재판부는 이들이 가해자이기 이전에 피해자였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지수양이 납치되기 전부터 이들이 여기 있었잖아요, 일당에. 근데 4명의 여학생 모두 이재근, 허정빈, 이남동에게 의해 폭행을 당했고 성매매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안매장 당시에도 협박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고요. 게다가 지수양이 사망하고 나서 이 남성들의 폭행은 다시 4명의 여학생들에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잠도 재우지 않으면서 성매매를 시켰다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학생들의 어떤 죄를 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강압에 의해서 폭행에 참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니까요. 특히나 양준하가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저질렀다고 하고요. 한편 대전에서 진행된 재판, 이건 더 심각합니다. 3심까지 이어지는데 최종적으로 허정빈에게는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 이남동에게는 징역 35년, 그리고 미성년자였던 양정원에게는 단기 6년에 장기 9년이 선고됩니다. 한 명이 남아있죠. 이재근. 이재근은 한 번의 재판을 더 받게 돼요. 이 대전 살인 사건에서 적용된 폭력행위에 대한 법률이 30재판 전에 위헌 판결이 나요. 그래서 파기환송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환송심에서 살인과 강도살인에 대해 무기징역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또 한 명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지수양을 팔아넘긴 김규민 또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끔찍한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전말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무엇보다 김해 중부경찰서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실종 신고를 너무 가볍게 여겼고 실제로 수사가 지수양이 사망한 다음 날인 4월 12일 돼서야 시작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전경찰서에서 이 사건의 연결점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영영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사건을 일으킨 7명, 이들이 가해자였지만 지수양이 죽을 때까지 방관한 건 경찰들도 포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2025년 현재 이재근과 이남동을 제외한 여성 가해자들은 모두 출소했습니다. 여기서 허정빈은 2025년 1월에 교도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졌어요.
출소한 여학생들은 이제 20대 중반의 나이를 맞았겠죠. 지수양은 영영 맞지 못할 그 청춘입니다. 이들의 근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피해자 지수양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속죄하며 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9년 6월 6일 아침 경기도 오산시 내산미동에 위치한 한 야산에서는 벌초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여긴 한 가문의 선산인데 오랜만에 무덤 주변을 좀 깔끔하게 정리할 겸 작업이 시작된 거죠. 정오가 되면 해가 뜨거워지니까 인부들이 서둘러서 벌초에 집중하던 중입니다. 그런데 순간 여기요! 요즘 와서 봐야겠어요! 거기서 나온 건 나체 상태의 백골 사체. 분명 누군가 유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그 사체는 15살에서 17살 사이의 남성 청소년으로 추정되었죠. 일단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특이한 점을 꼽자면 이 시신의 치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살아생전 음식을 제대로 씹기 어려웠을 정도로 대부분의 치아가 썩어 있었어요. 자, 이에 대해 전문의들은 아마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그런 가정에서 컸거나 추후 어떤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시신의 얼굴에서는 심한 폭행의 흔적이 보였는데요. 광대뼈 골절, 또 코 안쪽에 깊숙한 곳에서 출혈의 흔적까지 나와요. 근데 이 정도 위치에서 출혈이 발생하려면 아주 강한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따라서 사망 원인은 심각한 폭행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사체가 나체였다는 점, 그리고 또 비교적 얕게 묻혀 있었다라는 점을 토대로 이 사건은 타살로 방향이 잡히게 되는데요. 경찰은 우선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배 전단을 배포했어요. 동시에 수도권 일대에 거주하는 비슷한 연령대의 가출 청소년 혹은 장기 결석자를 살펴봤고요. 여기에 더해 주민등록증 미발급자까지 가능성을 뒀죠. 그 대상에 오른 인원만 무려 3만 8천여 명입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생활 반응을 이 시기에 확인할 수 없던 4명이 추려져요. 그리고 경찰은 이들의 SNS를 살피게 되는데 한 가지 단서를 찾아냈죠. 그건 바로 프로필 사진 속 반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사체의 유류품 중에 반지와 귀걸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생활 반응이 없는 4명 후보자 SNS를 가서 봤더니 그중 한 명이 똑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바로 17살의 송군. 게다가 시신이 발견되기 9개월 전인 2018년 9월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경찰은 송군의 SNS 속 다른 사진에서 유류품과 동일한 디자인의 귀걸이도 추가로 확인합니다. 자, 점점 더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졌죠. 경찰이 즉각 송군의 아버지를 찾아가 DNA 검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 사체는 송군으로 최종 확인됩니다. 그는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학교도 자퇴한 채 청소년 쉼터를 전전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2018년 9월 갑작스레 연락이 끊겼어요. 친구들이 수소문했죠. 하지만 전혀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데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불길한 이야기도 나돌았습니다. 야, 걔 어디 끌려가서 죽은 거 아니야? 물론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로 이게 너무 앞서 나가는 추측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기도 했죠. 생전 송군이 극도로 두려워했던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에 따르면 송군이 평소에도 나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어 라고 자주 말했었대요. 심지어 이런 사실은 송군이 마지막으로 지냈던 그 쉼터 관계자, 어른 역시 알고 있었고요. 송군이 막 선생님한테 두려움에 떨면서 이 선생이라는 존재를 언급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송군의 SNS 팔로잉 내역을 꼼꼼하게 살폈죠. 그러자 이 선생과 관련이 있는 몇 명의 인물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들 모두 일단 SNS에다가 자신의 직장을 이 선생이라고 등록해놨어요. 3명인데 22살의 남성 김씨, 변씨, 최씨요. 아니, 도대체 이 선생이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가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들의 존재는 꽤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위험인물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죠. 이 선생한테 연락이 오면 장기 매매를 당할지도 모른다 라는 말이 떠돌았다고 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죠. 근데 이때 놀랍게도 경찰은 이미 이 선생의 존재를 알고 있더라고요. 이 3명, 아까 그 용의자로 불리는 3명 중 김씨와 변씨가 이미 다른 혐의로 검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한 명인 최씨는 군복무 중이었어요. 자, 이 김씨와 변씨 두 사람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 통장과 카드를 운반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 통장을 막 공급해 왔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떤 조직에 속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집단 이름이 통칭 이 선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인물이라기보다 어떤 조직을 말하는 거죠. 이 선생 조직. 김씨, 변씨, 최씨는 그 집단의 주축들이었고요. 이 선생의 수법. 그들은 가출 청소년들을 모아서 보호해주겠다며 숙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이들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마약 운반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였어요. 오갈 데 없는 이 가출 청소년 입장에서는 이 선생의 도움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먹을 거면 잘 곳 다 제공해 주니까요. 그래서 송군 역시 이 집단에서 함께 생활했어요. 그는 처음 이 선생 집단에 들어갔을 때, 야, 여기 형들이 너무 잘해줘 하고 주변에 만족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다 시간이 흐르니까 이 형들이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야, 인마, 너 우리가 널 아껴주는 만큼 너도 우리 좀 도와줘야지 하면서 송군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고 점점 나쁜 길로 빠지게 했고 끝내 인간의 선까지 넘게 되죠. 그 친하던 형들이 어느 날 송군의 나체 사진을 찍어둡니다. 성추행을 하며 구타와 협박도 일삼았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범행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도도 강요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 모든 게 공개된다 이런 걸 협박으로 걸었을 거예요. 결국 참다 못한 송군은 이 사실을 경찰에 가서 신고해요. 그는 사실 가출 청소년인 건 맞는데 범죄자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 경찰 신고가 중요했습니다. 이걸로 인해 그나마 이 선생의 그 본거지에서 탈출을 하고 이후 쉼터로 이동해요. 하지만 그 조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었죠. 쉼터 관계자에 따르면 성인 남성 몇몇이 이 쉼터 근처를 맴돌면서 송군을 주시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애는 행여나 자기가 잡혀갈까, 보복을 당할까 너무 두려웠고요. 그래서 송군이 결국 무리를 피해서 여러 쉼터를 전전했던 거예요. 그러다 연락이 두절되기 일주일 전부터는 쉼터가 아닌 아는 형 B씨 집에서 지냈다는데요. 그 형의 진술에 따르면 송군이 자취를 감춘 건 2018년 9월 8일입니다. 이날 그는 나 친구 만나서 타투 받고 오려고 라는 말을 남기고 외출했어요. 그리고 연락이 끊겼죠. 형 B씨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하고 문자를 여러 통 남겼는데 응답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자,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 이날 송군은 사실 친구 A양한테 야, 내가 타투이스트 소개해 줄 테니까 오산역까지 올래?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 의심 없이 오산에 갔고 A양과 함께 타투이스트를 만나기 위해 향했죠? 하지만 이게 함정이었어요. 가보니 타투이스트로 위장한 변씨가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변씨는 송군을 붙잡은 채 내산미동에 위치한 공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에 이 선생의 나머지 일당인 김씨, 최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후 세 사람이 삽으로 송군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어요.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그 과정에서 송군은 결국 사망했고요. 송군의 시신은요, 일단은 가까운 야산에 그냥 대충 묻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때 범행 사진을 찍어둡니다. 그리고 마치 이걸 트로피처럼 주변에다가 나중에 막 보여주고 자랑까지도 했더라고요. 그 살인에 대한 죄책감은 없어 보이죠? 폭행의 그날 이용한 둔기들은 차량으로 운반해서 다 폐기했고요. 증거인멸 끝나고 타고 온 차량까지 그냥 아무데나 유기한 후에 그들은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나마 바로 다음날 이 타고 왔던 범행 차량이 주민에 의해 발견됐어요. 근데 뭐 딱히 수상한 점은 없었죠. 그래서 그저 가까운 차량 보관소에 1년 가까이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송군의 시신이 발견되고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차주인 김 씨가 용의자로 떠올랐고 거기에 방치된 차량 안에서의 감식이 진행됩니다. 중요한 증거인 송군의 혈흔이 딱 나왔던 거죠. 이미 검거되어 있던 김 씨와 변 씨 추궁을 했고 그들은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특히나 김 씨가 송군을 살해하기 전에 직접 내가 삽과 장갑을 다 구매했다라는 정황도 확인했어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의 살해 동기가 뭐였을까요? 단순히 보복심? 경찰이 네가 나를 신고해서?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일당이 말하기를 송군 걔만 없으면 처벌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인 거죠.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냐고요. 알고 보니까 송군은 이 집단에서 벗어나던 지난 2018년 6월 이들이 저지른 다른 범행에 대해 경찰에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당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도 제출했어요. 한편 이 선생 일당은 송군의 저 제보 때문에 큰 처벌을 받을 것이라 분노했고 그래서 아예 송군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너무도 짧은 생각이죠. 그렇게 살인은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이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보냈어요. 그 와중에 공범 최 씨는 군에 입대까지 했죠. 근데 여기엔 사실 또 다른 공범이 있습니다. 이 송군을 이 선생 일당에게 데려다준 지인 A양이요. 그녀가 친구에게 내뱉은 말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증거가 됐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야, 사실 내가 돈 좀 받고 이 선생 일당한테 송군 데려다 줬잖아. 송군 맞고 기절하는 모습까지 내가 보고 나왔어.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아이 또한 지금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지금껏 이 선생 일당은 자신들이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려왔습니다. 그래서 송군처럼 집단을 떠나려고 하는 아이들을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해 가면서 아주 엄격히 통제해왔대요. 그런 와중에 송군이 경찰에 신고하고 집단을 떠났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범행에 대해 진술까지 해? 완전히 괘씸하고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겠죠. 안타깝게도 검거가 된 후에도 이들 모두 범행에 대한 죄책감은 거의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 김 씨와 변 씨는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저질렀다. 그러다가 이제 경찰에 체포된 거죠. 또 송군을 유인한 A양은 변호사를 통해서가 아니면 난 아무 말도 안 하겠다 라고 입을 꼭 다물었고요. 2020년 2월에 열린 재판. 검찰은 주범인 김 씨, 변 씨에게 무기징역이 마땅하다고 구형합니다. 하지만 결국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30년, 징역 25년을 선고했어요. 이 중에 최 씨는 군인 신분이라서 군사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았고요. 그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죠. 더불어 이 일당에게는 위치 추적 장치 20년간 부착이라는 명령도 내려집니다. 재판부는 양형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를 했고 그 결과 무기징역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다라고 밝혔어요. 또 A양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청소년 신분이었기 때문에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으로 결정되고요. 오늘 사건에서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건 송군이 연락이 두절되었던 지난 거의 1년간 그 누구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평소 송군이 스스로 나는 가정에서 버려졌다 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완전히 방치된 삶을 살았다고 해요. 쉼터 관계자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원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송군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들의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케이스였다고 해요.
아이는 철저하게 외면당한 거죠. 송군이 사망한 후에도 이 피의자 쪽과 적절히 합의해서 가족이 돈을 받았고 결국 감형에 힘을 실어주게 된 건데요. 그 가족이 어떤 마음으로 합의를 했는지는 감히 알 수 없죠. 하지만 결국 그걸로 그 피의자들이, 범인들이 정당한 죗값을 치르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점이 좀 아쉽게 남습니다. 송군. 그는 자신의 죽음 전에 분명 수차례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쉼터 선생님에게, 그리고 경찰에까지요. 하지만 끝내 그 누구도 소년 한 명을 지켜내지 못했는데요. 주변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갈 곳 잃은 가출 청소년들이 범죄에 악용되는 이 사례들, 정말 우리 많이 봐왔죠. 가정과 사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차갑고 아주 잔인해요. 마지막으로 이 선생 집단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명 대신에 범죄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의 이름을 사용하더라고요. 이 선생이라는 이름 자체도 영화 그 독전에서 베일에 쌓여있는 보스의 이름을 따온 거고요. 자기들이 무슨 영화 주인공이라도 된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들이 정말 망각한 것이 있습니다. 영화 속 범죄자는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저 천벌을 받아 마땅할 하찮은 빌런일 뿐이라는 사실이겠죠.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